여러분, 믿기세요?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그녀는 만삭의 남편 외도녀와 손을 잡고 와서 커피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올려놓으며 가장 잔인한 최후 통첩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이 5억 원을 받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지. 당신 같은 불임 여자가 필요 없어. 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울지 않았어요. 그저 얼어붙었을 뿐이었죠. 제 시선은 지난 5년을 함께했던 남자 준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거기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동상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증오심 어린 말보다 1000배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헐렁한 옷 아래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이미 싹트고 있는 엄청난 비밀과 그들의 오늘날의 잔혹함이 내일 그들의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그날 밤 저는 거하게 요리를 준비했었어요. 아로마 향초도 켰죠.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준우에게 보여줄 임신 테스트기에는 2줄이 선명했어요. 병원의 초음파 검사 결과도 확인해 주었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저는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아기가 우리 결혼의 금이 간 부분을 메워주고 시어머니의 독서를 영원히 막아줄 사랑의 접착제가 될 거라고 정말로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제가 정말 순진했죠. 그런데 밤늦게 앞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한 여사님이 있었고 그들 뒤에는 제가 모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를 가장 숨막히게 했어요. 그녀가 준우의 팔을 잡은 방식은 너무나 친밀했고 소유권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더듬거렸어요. 심장이 강하게 쥐어짜이는 듯했어요. 준우는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색하게 그 젊은 여자에게서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섰죠. 한 여사님은 아들 앞에 서서 승리감에 가득 찬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당신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게요. 그녀는 비아냥거렸죠. 이 여자는 다혜야. 준우가 일하는 병원의 가장 큰 협력업체인 제일바이오 제약회사 최 회장의 딸이지. 그리고 그녀는 내 아들의 핏줄을 당신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손자이자 상속자를 임신하고 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커다란 망치질 같았어요. 저는 마비되었죠. 제 발밑의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대기업 사장의 딸이라니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가 늦게 들어와 회의가 있다고 말했던 때, 욕실에서 몰래 전화했던 일들, 심지어 그가 선물이라고 했던 비싼 넥타이까지. 이제 알겠어요. 그 브랜드는 이 여자가 들고 온 명품 가방과 같은 브랜드였어요.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물었어요. 비록 제 속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요. 영리하네. 한 여사님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불렀지. 인간적인 선택권.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뭉치와 아까 그 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 던졌죠. 이건 준우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야. 그녀는 일부러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이건 5억 원이지. 돈을 받고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5년 동안의 당신의 젊음에 대한 우리 가족의 적선이라고 생각해. 5억 원, 적선. 그 단어는 익숙했지만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설명과 보호를 찾아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거기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일에 가담했어요. 그는 명성과 돈을 선택하고 저를 버린 거예요. 5년간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버려졌어요. 다혜는 소파에 더 가까이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았죠.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승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지 씨, 눈치 좀 채야죠. 준우 씨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민지 씨가 평생 줄 수 없는 경력을 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냥 돈 받고 떠나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니. 터무니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었죠. 무릎 위에 있던 제 손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들어올려 제 배 위에 올려놓았죠. 여기에도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었어요. 제 아이이자 그의 아이도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말하면 그것은 저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과 같았죠.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 이 아기를 이용해 구걸하는 것이 되니까요. 제 아이는 그런 도구로 쓰일 자격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강한 엄마 옆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죠. 사랑을 구걸하는 엄마가 아닌 갑자기 차가운 냉기가 제 영혼을 감쌌어요. 고통은 굴욕으로 변했고 그 굴욕은 제게 이상한 힘을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죠. 테이블 위에 있던 5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한 여사님과 다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제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는 그 수표를 작은 조각으로 찢어버렸어요. 당신들의 돈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 사랑은 이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펜을 잡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떠났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예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직진했어요. 저는 등 뒤에서 한 여사님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감히 네가 그 돈을 안 받으면 후회할 줄 알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저 그럴 자격이 없는 남자에게 5년의 젊음을 낭비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어요. 저는 작은 기내용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개인 물품 몇 개를 조용히 챙겨 넣었어요. 제가 가방을 끌고 출구로 나설 때 그 세 사람을 지나쳤죠. 어떤 작별 인사도 한 번의 시선도 없이 저는 그 집을 떠나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어요. 제 손은 자동으로 배 위에 올려졌어요.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쫓아낸 것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또 몰랐을 거예요. 방금 그들이 짓밟고 지나간 양이 곧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늑대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택시 문이 닫히고 저와 저의 작은 비밀을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멀리 데려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이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죠.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영혼은 공허했어요. 5년, 제 젊음에 가장 좋았던 5년을 그에게 주었죠. 동화 같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와 동화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씁쓸한 현실뿐이었어요. 지난 5년간의 기억이 느린 속도로 재생되는 영화처럼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5년 전 비 오는 오후에 준우를 만났어요. 그때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금융 분석가였고 작은 증권회사에서 일했죠. 그는 제가 건강검진을 받은 대형 병원에서 수련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저는 첫 만남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눈에서 나오는 헌신과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바쁜 병원 안에서 그는 제 말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제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진찰할 때 그의 손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는 모든 환자의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다정하고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 후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러다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는 힘든 야간 근무와 의료계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생명을 구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숫자와 주식시장으로 가득 찬 제 딱딱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죠. 민지 씨는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 복잡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그때 그가 말했죠.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그의 근무가 끝난 후 서둘러 했던 저녁 데이트. 제가 병원에 가져다 준 도시락. 매일 주고받았던 응원과 관심의 채팅을 기반으로 쌓였죠.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레지던트로서 그의 월급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겨우 충분했고 그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생활비도 보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래된 수술복을 입었을지 몰라도 저에게 새 옷을 사주기 위해 한 달 내내 돈을 모았죠. 그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을지 몰라도 주말에는 반드시 저를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자주 말했어요. 미안해. 지금은 당신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지만 나를 믿어줘.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진심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에게조차 말해본 적 없는 저만의 능력을요. 조용히 그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게는 비밀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월급도 빠듯했지만 사실 저는 주식시장의 익명 투자자였어요. 그것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발견한 타고난 재능이었죠. 저는 숫자에 대한 독특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방식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남긴 작은 유산으로 저는 조용히 투자를 했고 그 돈은 많은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거액으로 불어났죠. 저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저는 두려웠거든요. 돈이 저를 변화시키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봐요. 저는 저 자체로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어요. 평범한 민지를요. 그리고 준우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재능과 숨겨진 불을 그의 발판으로 사용했어요.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복잡한 대형 병원 환경에서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기회와 연줄이 필요했어요. 저는 익명의 이름으로 제 투자 자금을 이용해 그 병원의 첨단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데 큰 금액을 기부했어요. 그 대가로 저는 단 하나의 조건만 요구했죠. 준우와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의사에게 대규모 수술에 참여하고 해외로 연수를 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는 이전에 스태프장들만 했던 복잡한 심장 수술팀에 선발되었죠. 그는 화려하게 성공했어요.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첨단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부산으로 단기 연수를 떠났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날개를 단 것 같았어요. 그는 복잡한 수술을 하나씩 성공시키고 많은 환자를 구했어요. 그는 일반 레지던트에서 그 병원의 가장 젊고 재능 있는 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승진했죠. 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는 저를 껴안으며 이 모든 것이 행운과 당신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이라고 말했죠. 그는 이 행운의 여신이 바로 그가 껴안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가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순진했어요. 저의 조용한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5년 동안 저는 그 사랑을 돌봤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의 경력을 먹여 살렸죠. 제 손으로 장밋빛 오솔길을 깔아주었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 옆에 제가 서 있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준우가 병원에서 자리를 잡은 후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한 여사님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녀는 제가 준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준우에게 저의 부모님 직업이 무엇인지,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물었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제가 고아이며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약간 사라졌죠. 그때부터 그녀는 우리 관계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준우에게 자주 전화해서 제가 그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죠.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존경받는 의사다. 결혼은 사랑뿐 아니라 내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 이 여자는 착할지 몰라도 배경으로 볼 때 너에게 짐만 될 거다. 저기 시의원 딸을 봐라. 집안 좋고 아름답지 않니? 너 같은 의사가 그녀와 결혼하면 내 경력이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하겠니? 처음에는 준우도 저를 변호했어요. 그는 어머니와 다퉜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민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저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감동했어요. 저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다혜였어요. 그녀는 준우가 일하는 병원의 전략적 협력사이자 가장 큰 스폰서인 제일바이오 제약회사 최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다혜는 아름답고 대담했지만 극도로 오만했어요.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는 데 익숙했고 이번에는 준우를 원했죠. 그녀는 준우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어요. 준우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전술을 사용했어요. 그녀는 값비싼 명품 선물들을 주었고 아버지의 연주를 이용해 준우가 거부할 수 없는 기회를 만들었죠. 비즈니스 미팅을 구실로 그녀는 계속해서 준우를 고급 레스토랑과 유명 클럽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준우에게 권력, 명성, 준우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시어머니의 야망을 정확히 공략했어요. 한 여사님은 보물이라도 발견한 금광업자처럼 기뻐했어요. 그녀가 다혜가 대기업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다혜를 황금 같은 며느리이자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줄 마스터키로 보았죠. 그녀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엮어주려고 했어요. 그녀는 자주 다혜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친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죠. 반면에 그녀는 저에게 점점 더 잔인하고 비꼬는 말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다혜를 언급하며 그녀를 하늘만큼 칭찬했고 저를 쳐다보며 저에게 상처를 주었죠. 이게 바로 좋은 집안 출신의 여자다. 예쁘고 능력 있고 연줄도 좋고. 준우가 그녀와 결혼하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고급 개인 클리닉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남의 밑에서 허리 굽혀 일할 필요도 없고 그 말들은 준우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았어요. 자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소박한 집안의 남자가 그토록 달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다혜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죠. 그에게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가벼운 향이 아닌 이상한 비싼 향수 냄새가요. 그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죠. 우리의 사랑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냉랭함 속에서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죠.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질투하는 드라마를 만들지도 않았죠. 저는 그저 조용히 희망했어요.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유혹일 뿐이라고 희망했어요. 그가 누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요. 저는 순진했어요. 우리의 5년간의 사랑을 믿었고 그가 했던 약속들을 믿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남자의 마음이 변하면, 그의 야망이 사랑보다 커지면 그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요. 금은 날마다 커져갔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이 산산조각 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육체적인 상처와 같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모든 세포, 모든 조직에 천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모든 신뢰, 모든 희망을 파괴하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다음 몇 달 동안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제 결혼은 한 번의 큰 폭발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냉랭함, 거짓말, 속임수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어요. 준우, 제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따뜻하고 진실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혜가 보여준 상류층의 명성과 사교계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죠. 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얇고 말이 안 되었어요. 때로는 중요한 회의, 때로는 긴급 수술, 때로는 중요한 협력업체와의 저녁 식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변명들 뒤에는 다혜와의 로맨틱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다혜의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들의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죠. 준우는 저에게 오랫동안 주지 않았던 눈빛으로 다혜를 바라봤어요. 감탄하는 눈빛, 정복하는 눈빛,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그에게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침묵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죠. 저는 그를 위한 변명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어쩌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 관계일 뿐일 거야. 저는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우리의 5년간의 유대감의 잔재를 믿으려고 노력했죠. 저는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죠. 집을 더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그가 집에 올 때 더 예쁘게 꾸몄죠. 저는 저의 부드러움, 저의 인내심이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제 침묵은 그를 깨닫게 하지 못했어요. 제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들었죠. 그는 저의 부드러움을 어리석음으로, 저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했어요. 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죠. 밤늦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가벼운 향이 아닌 이상한 비싼 향수 냄새가요. 그의 셔츠 컬러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변명조차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제 손을 뿌리치고 차갑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죠. 더 이상 묻지 마. 피곤해. 시어머니, 한 여사님은 분명히 저의 고통 위에서 기뻐했어요. 그녀는 저의 고통을 그녀의 승리로 보았죠. 그녀는 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혜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저를 불러서 그들의 귀한 손님에게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도록 강요했죠.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외도녀가 얼마나 다정한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제가 모욕과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 떠나기를 원했죠. 민지는 순하고 말을 잘 들어. 다혜야. 그녀는 다혜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에게 곧장 향했어요. 나중에 네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 그녀는 너를 돌보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너는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그녀는 저를 하녀처럼 그녀의 예비 며느리를 위한 무료 하인처럼 취급했어요. 시어머니의 잔혹함,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외도녀의 오만함,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제 삶을 짓눌렀고 저의 마지막 희망의 잔재를 질식시켰죠. 저는 그 시절 지옥에서 살았어요. 저는 살이 빠지고 초췌해졌죠. 미소는 제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혼을 저 스스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5년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 기적은 정말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불가능한 순간에 찾아왔죠. 제 결혼이 가장 어두운 지점에 있을 때, 제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났어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에 2개의 붉은 줄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은 너무나 마법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한한 행복과 감격의 눈물로 대체되었죠. 저는 엄마가 될 거예요. 저는 아이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요. 저는 그 테스트기를 껴안고 욕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단순한 작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때 저는 순진했어요. 그의 등장이 이미 위기에 처한 우리의 결혼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준우가 아빠가 된다는 것을 알면 그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예요. 그는 저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예요. 그와 저, 그리고 우리의 아기. 이 희망은 제게 이상한 힘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죠. 저는 육아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저는 저의 작은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저는 또한 계획을 세웠죠. 저는 이 소식을 전화나 평범한 방식으로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싶었죠. 저는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이 계획을 실행할 날로 선택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휴가를 내고 집을 꾸미는 데 사용했어요. 저는 그가 좋아했던 장미를 사고 로맨틱한 아로마 향초를 켰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가 칭찬했던 모든 음식들을 요리했어요. 저는 심지어 그가 저에게 청혼했던 밤에 우리가 마셨던 바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료를 찾아서 샀죠. 저는 우리의 가장 행복했던 날들의 분위기를 재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었는지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2줄이 그어진 테스트기와 그 작은 생명의 희미한 사진이 담긴 초음파 검사 결과를 예쁜 선물 상자에 넣어 식탁 중앙에 놓았죠. 저는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와 로맨틱한 분위기에 놀라는 것을 상상했어요.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과거를 회상할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그에게 이 상자를 건네주겠죠. 그는 그것을 열고 잠시 침묵하다가 행복에 겨워 폭발할 거예요. 그는 저를 꽉 껴안고 사과하며 다시는 우리 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새 옷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식탁에 앉아 설렘을 안고 기다렸죠. 밤 8시 그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혹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은 것은 아닐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시켰죠. 어쩌면 그에게 갑작스러운 수술이 생겼을 수도 있어.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밤 9시, 밤 10시, 향초는 거의 다 탔고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가워졌으며 제 마음도 함께 식어갔죠. 밤 11시 직전, 마침내 저는 앞에서 그의 차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타올랐죠. 저는 서둘러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문이 열렸죠. 그가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한 여사님이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다혜가 도발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그들은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그의 삶과 그 집에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온 것이었죠. 여러분,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어요. 제게는 이 세 사람이 모든 것을 파괴할 폭풍을 몰고 문에 나타났을 때였죠. 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축하를 위해 꾸며놓은 방 중앙에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죠. 제가 켜놓은 촛불의 깜빡임은 다혜의 얼굴에 비친 조롱, 한 여사님의 눈빛 속 승리감, 그리고 준우의 얼굴에 비친 비참한 죄책감을 강조할 뿐이었죠.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선물 상자,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의 희망, 하나의 작은 생명이 담겨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부적절하고 무의미해 보였어요. 무슨 축하 파티를 벌인 거니? 그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니? 한 여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막히는 침묵을 갈랐죠. 솔직히 말해줄게. 시간 낭비하지 마. 내 아들 준우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는 너와 이혼하고 다혜와 결혼할 거야. 그녀는 우리 가족의 상속자를 임신하고 있어. 그녀는 다혜를 가리키며 말했고 다혜는 즉시 배를 앞으로 내밀었죠. 그것은 마치 도발과 같았어요. 승자의 선언, 상속자 두 단어가 이미 피 흘리는 제 심장을 강타했어요. 수년 동안 그녀는 저를 불임 여자라고 비난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저는 준우를 바라봤어요. 남아있는 옛 감정의 반응을 찾아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죠. 그의 침묵이 가장 잔인한 인정이었어요. 그는 선택했어요. 그는 붉은 카펫 위에서의 미래를 선택했고 그의 과거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의 곁을 지켰던 여자를 버렸어요. 그리고 막이 내렸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한 여사님은 저에게 수표와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다혜는 오만함이 가득한 모욕적인 말을 뱉었고 준우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어요. 무력한 꼭두각시처럼요. 저는 거기에 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어요. 처음의 고통은 빠르게 무감각으로 변했고 곧이어 완전한 굴욕으로 변했어요. 저는 정말 이 남자를 사랑했었죠.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었죠. 갑자기 저는 제가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너무 믿었던 것이 바보 같았고 이미 속부터 썩어버린 결혼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 바보 같았죠. 무릎 위에 있던 제 손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들어올려 제 배 위에 올려놓았죠. 성스러운 유대감의 따뜻함이 갑자기 피어났어요.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줘.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끔찍한 장면에 네가 증인이 되게 해서 미안해. 네게 합당한 아빠를 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지금부터는 너에게는 엄마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할게. 그 누구도 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이상한 힘이 갑자기 제 안에서 솟아났어요. 엄마의 힘이었죠.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고통받는 민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였고 제 아이를 보호해야 했죠. 저는 이 임신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제가 이 아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그를 붙잡고
동정을 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이 아이가 준우의 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쁘게 그들이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제 아이를 빼앗으려 할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제 아이가 그런 독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떠나야 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이 사람들에게서 데리고 떠나야 했죠. 마지막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어요. 차가운 결의만 있었죠. 저는 그 수표를 찍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저의 마지막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제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죠. 제가 그들을 지나 걸어갈 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그들은 그때부터 죽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집을 떠나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뒤에 있었죠.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었어요. 혼자 가야 하는 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작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의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죠. 눈물은 저를 압도했지만 저를 가라앉히는 않았어요. 그 눈물은 모든 환상, 모든 나약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켰죠. 더 강하고 더 굳건하며 어떤 폭풍에도 맞설 준비가 된 새로운 민지를요. 여러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의 가족에게 모욕당하고 임신한 채 혼자가 된 제가 무너져서 올 곳을 찾고 고통 속에 잠길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흘린 눈물로 충분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값싼 모텔방을 빌리지도 않았죠. 저는 고급 택시를 불러서 준우와 그의 가족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주소로 직행했어요.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아파트였죠. 오직 진정한 거물과 재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가 전용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어요. 저는 저의 검은 마그네틱 카드를 긁었고 엘리베이터는 저를 최상층으로 데려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제 앞에는 거의 510에 달하는 호화롭고 세련된 디자인의 복층 아파트가 펼쳐졌고 거대한 유리벽은 밤하늘 아래 마법처럼 반짝이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진짜 집이었죠. 제가 제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산 아파트였지만 제가 순진하게도 남편과 함께 처음부터 집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밝힐 시간이에요.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금융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만든 역할, 위장이었죠. 사실 저는 주식시장의 전문 투자자, 금융계의 익명상어였어요. 분석하고 예측하는 타고난 능력에 부모님의 작은 유산이 더해져 저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조용히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어요. 저는 대기업을 소유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의 재산은 다혜 가족의 제일 바이오 제약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숨겼어요. 저는 소박하게, 심지어 약간 검소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돈이 저를 변하게 할까봐 두려웠고, 저를 이용만 하려는 거짓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제 재산이 아닌 저 자체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원했어요. 그리고 준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가면 뒤에 살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날 밤 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중앙에 서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을 뿐이었죠. 저는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
제 왕국 전체를 떠났는데 결국 제가 선택한 왕자는 저를 잔인하게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신데렐라는 이제 그녀의 궁전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다시 순진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여왕이 될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수년 동안 고용한 저의 가장 가까운 조수, 유명한 금융 전문가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위한 플랜 B를 실행하세요. 그가 일했던 병원과 박사 준우에게 지난 3년 동안 제공했던 모든 투자, 모든 간접적인 지원을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둘째로, 저는 엘리트 서비스 에이전시에 전화했어요. 저를 위한 최고의 팀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죠.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개인 영양사, 임산부 요가 강사, 그리고 전문 가정부를요. 저는 그들에게 저는 최고 중에 최고만 원합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큰 거울 앞에 섰어요. 제 모습을 바라봤죠. 저는 더 이상 소박하고 순종적인 민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독립적이고 강하며 권력 있는 여자로요. 저는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아가야,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얕볼 수 없는 삶을,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곳에서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줄 거야. 완전히 새로운 민지가 다음 날 태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죠. 저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인 임신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는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요가를 했죠. 저는 저의 펜트하우스를 우리 둘만을 위한 고요한 천국 오아시스로 바꿨어요. 저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어요. 저는 제 옛 전화번호를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친구들과 소통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민지는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여전히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운명은 저와 그들을 위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만남. 그리고 제가 아닌 그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만남을요. 불사조는 정말로 제 속에서 부활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와 평화 속에서 싱글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저를 삶에서 쫓아냈던 사람들도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장을 즐겁게 시작하고 있었죠. 제가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도시에서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은 다름 아닌 준우, 제 전남편이었고 신부는 당연히 가문의 상속자를 품고 있는 황금딸 다혜였죠. 그들의 결혼은 모든 타블로이드지와 가십 잡지에 보도되는 큰 행사였어요. 사람들은 파티의 호화로움, 수십억 원짜리 웨딩드레스, 그리고 긴 고급차 행렬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의사와 재벌딸 사이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칭찬했죠. 그들은 저 같은 불쌍한 전처에게는 자리가 없는 현대판 동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그 사진들을 봤어요. 저는 준우의 밝은 미소, 다혜의 오만하고 승리감에 찬 얼굴, 그리고 저의 전 시어머니, 한 여사님을 봤죠. 제 심장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질투도 나지 않았죠. 저는 그저 그들이 터무니없다고 느꼈을 뿐이었어요. 거짓말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준우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요. 결혼 직후 장인인 최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사위를 위해 개인 클리닉을 여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죠. 이름은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이었어요. 그 클리닉은 명망 높은 지역에 위치했으며 가장 현대적인 의료 장비로 갖추어졌고 모든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죠. 준우는 갑자기 월급쟁이, 스태프 의사에서 젊은 클리닉 원장, 성공한 사업가로 변모했어요. 그는 정말로 하늘로 올라갔죠. 그의 어머니, 한 여사님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는 사위 가족이 아들에게 선물한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했죠. 그녀는 하녀와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즐기고 쇼핑하고 사교 모임에 참석했죠. 가는 곳마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 있는 아들과 재벌 딸인 며느리를 자랑했어요. 그녀는 만족의 절정에 있었죠. 하지만 그 호화로움 뒤에는 숨겨진 씁쓸한 현실이 있었어요. 준우가 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가족의 눈에는 그는 영원히 기회주의자일 뿐이었죠. 아내 덕분에 신분이 상승한 가난한 집안의 남자, 장인인 최 회장은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골적으로 사위를 무시했죠. 클리닉의 모든 결정은 직원부터 재정까지 모두 그를 거쳐야 했어요. 준우는 종이 위의 원장이었을 뿐 장인의 지시 아래 있는 이라는 말이었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장인과 처남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꾸중을 들었어요. 내 위치를 알아야지. 이 가족이 없었다면 너는 그저 불쌍한 작은 의사였을 뿐이야. 그 말들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준우의 자존심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어요. 그의 결혼 생활 또한 행복하지 않았죠. 다혜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 제멋대로인 철없는 딸의 본성을 빠르게 드러냈어요. 그녀는 남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녀는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녀는 쇼핑하고 친구들과 어울렸죠. 이 결혼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무기였던 임신은 이제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녀는 준우에게 그녀를 시중들고 그녀의 터무니없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도록 강요했죠. 준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녀는 울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죠. 그는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 살았어요. 남자로서의 모든 자유와 목소리를 잃었죠.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다혜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자주 발코니로 나가 혼자 담배를 피웠어요. 그는 이전의 날들, 가난했지만 놀랍도록 행복했던 저와 함께했던 날들을 기억했어요. 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던 저녁 식사를 기억했죠. 그는 저의 부드러움, 이해심, 그리고 조용한 희생을 기억했어요.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그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되돌아갈 수 없었죠. 그는 그저 고통을 견디고 참고 그의 가짜 행복한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능적이고 잔혹한 복수에 숨겨진 폭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고 곧 그를 덮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거라는 것을요. 그들이 가짜 승리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곳 강남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조용히 저만의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는 스캔들이나 음모를 통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 방법들은 너무 천박했고 저의 품위만 떨어뜨릴 뿐이었죠. 저는 복수를 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고통스러우며 더 잔혹하게요. 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들의 왕국 전체를 그들이 제 남편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 돈과 권력으로 파괴할 거예요. 익명의 금융계 상어로서 저는 그렇게 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었죠. 저의 계획은 김 변호사가 이끄는 저의 금융 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수립되었어요. 저의 목표는 준우의 작은 클리닉뿐만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제약 왕국 전체, 제일 바이오 제약이었죠. 저는 그것이 그들 모두의 힘의 근원, 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뿌리를 자르면 나무 전체가 시들 것이었죠. 저의 첫 번째 공격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파도에서 형성되는 폭풍의 조용한 인수였죠. 저는 제일바이오 제약과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어요. 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발견했죠. 첨단 의료 장비와 특수의약품에 대한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였어요. 그들에게는 소수의 독점 공급업체만이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저의 신원을 감추는 일련의 자회사와 복잡한 거래를 통해 저의 투자 자금에게 그 공급업체들의 주식 인수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지시했어요. 이것은 비싼 싸움이었지만 돈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단 2개월 만에 저는 조용히 유럽의 세 주요 의료기기 회사와 싱가포르의 두 대형 제약회사의 최대 지배주주가 되었어요. 제일바이오 제약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들이었죠. 손안에 든 트럼프 카드와 함께 저는 올가미를 조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주주로서 저는 새로운 요구를 했어요. 저는 이 회사들에게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독점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새로운 세대 장비와 의약품 선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했죠. 당연히 그 새로운 파트너 회사는 제가 설립한 법인이었어요. 공급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준우의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죠. 그들은 막 개업했고 홍보를 위해 가장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주문은 거부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죠. 그들이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CT스캔, 4D 초음파 장비는 여전히 종이 위에만 존재했어요. 그들이 독점이라고 광고했던 특수암 치료제, 최신 심장학 의약품은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죠. 환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 건강 패키지를 지불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클리닉의 명성이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죠. 준우는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필사적으로 대체 공급업체를 찾았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대형 공급업체는 이미 제 통제하에 있었죠. 그는 자신을 질식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그가 벌였던 전처라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못했어요. 장인의 제약 거물도 더 나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수익성이 좋은 유통계약을 이뤘죠. 수익은 급감했어요.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죠. 항상 자신의 권력에 오만했던 최 회장도 이제 당황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준우를 욕하고 비난했죠. 그의 무능함이 온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요. 한편 제가 조용히 계획한 폭풍이 전 남편 가족의 왕국을 파괴하는 동안 다른 세상, 저의 세상에서는 저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복수와 보복 계획을 저의 전문팀에게 맡겼어요. 반면에 저는 저의 마음, 시간, 그리고 영혼을 더 성스러운 임무에 바쳤죠. 엄마가 되는 것이었어요. 9개월 10일의 임신 기간은 많은 여성들에게, 특히 남편 없이 혼자라면 힘들고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었죠.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발견과 자기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빴던 민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의 몸을 더 천천히 살고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죠. 제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요.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에 맞춰 일어났죠. 준우의 삶은 정말 지옥이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무너지고 집에서는 장인에게 모욕당했죠.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요구하고 질투했어요.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너무나 말랐죠. 그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깨달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저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파괴적일 거예요. 그것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마지막 희망의 잔재까지 완전히 파괴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일어날 거예요. 전문가 메뉴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책을 읽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딱딱한 금융서적이 아니라 육아에 관한 책들과 고전 문학 작품들이었죠. 저는 제 아이가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에 노출되기를 원했어요. 제 펜트하우스는 천국의 정원으로 바뀌었어요. 사방에 푸른 식물과 신선한 꽃들이 있었죠. 저는 하나의 큰 방을 아기 방으로 준비했어요. 돈뿐만 아니라 엄마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요.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이전보다 더 완전하다고 느꼈죠. 제 뱃속의 아기는 최고의 친구였어요. 제가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낄 때마다, 제 배가 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죠. 저는 자주 제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동화를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죠. 저는 그가 알기를 원했어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잔인하든 상관없이 여기 엄마의 품 안에서 그는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거라는 것을요. 물론 고요한 밤에 과거의 슬픔이 불쑥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었죠. 때때로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행복한 커플들이 손을 잡고 남편이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볼 때요. 저는 왜 내 아이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약한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머니와 아이를 버린 잔인한 아빠는 아빠가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내 아이는 그런 아빠가 필요 없어. 그에게는 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준우의 배신은 저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히려 제 안에 엄청난 독립심과 힘을 형성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저는 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명성 있고 비싼 병원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의 한 국제병원을 선택했어요. 저는 최고의 의료팀, 간호사, 그리고 최고의 의료 처치와 함께 VIP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죠. 저는 아낌없이 썼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탄생의 순간이 가장 성스럽고 완벽한 순간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선택이 운명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를 가장 극적인 만남으로 몰아넣을 운명이요. 모든 것을 바꿀 만남을요. 제 아이와 제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즐기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제가 뿌린 폭풍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죠. 준우와 그의 아내 가족 전체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던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어요. 제가 계획했던 숨겨진 폭풍은 이제 쓰나미로 변해 그들의 겉보기에 견고했던 왕국을 강타하고 파괴하고 있었죠. 의료 장비와 제약, 의약품의 공급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모든 문은 준우의 면전에서 닫힌 것 같았어요. 그는 유럽으로 날아가 공급업체 본사를 찾아가 협상했죠.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고 사업 전략의 변화를 이유로 한 정중한 사과뿐이었어요. 그는 회의실에 앉아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온 익명의 최대 투자자라는 것을 몰랐죠. 그는 빈손으로 수치스럽게 돌아왔어요. 국제적인 세계적 수준의 현대 클리닉이라고 광고되었던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은 이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비싸고 첨단 장비들은 부품 없이 방치되었죠. 그들이 자랑했던 특수의약품들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환자들을 위한 재고가 더 이상 없었죠. 국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거액을 지불했던 환자들은 이제 속았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환불을 요구했죠. 그러고는 그들은 시위를 위해 클리닉으로 몰려왔어요. 우리 돈 돌려줘. 사기꾼들아. 국제 클리닉이 보건소보다 못해. 매일 외침과 현수막이 클리닉을 존경받는 장소에서 파산한 시장으로 바꾸었죠.
클리닉의 명성은 급격히 추락했어요. 준우가 큰 월급을 주고 고용했던 재능 있는 의사들은 하나둘씩 사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실패한 클리닉과 함께 그들의 명성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죠. 준우는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는 환자들을 상대하고 직원들을 붙잡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어요. 제 손은 너무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모든 면에서 그를 질식시켰죠. 그의 가정생활 또한 지옥이 되었어요. 이 클리닉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장인, 최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는 모든 분노를 사위에게 쏟아냈죠. 실패자, 무능한 놈,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단 말이야. 너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가족에게 얹혀 사는 것밖에. 그는 모든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과 친척 앞에서 잔소리를 했죠. 그의 딸인 아내, 다혜도 더 이상 부드럽고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젖소가 말라버린 것을 보자변했죠. 당신 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망신당하는지 알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한테 잔인하게 행동해도 날 탓하지 마. 이전에 그를 하늘만큼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 그를 굴욕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는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죠. 그들은 결코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도구로 그들의 이익이라는 체스판 위의 말로 여겼죠. 그가 유용할 때는 그를 대접했지만 그가 실패하자 그들은 후회 없이 그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타격이 찾아왔죠. 제일바이오 제약 또한 공급 위기와 제가 조율한 다른 금융 공격의 영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끊임없이 폭락했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최 회장은 잔인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해를 보는 종양을 잘라내고 무능한 사위에게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준우 프라이빗 클리닉의 파산을 선언했죠.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젊은 원장에서 성공에 귀감해서 파산한 실패자로 변했어요. 그는 그가 자랑했던 클리닉에서 쫓겨났죠. 그는 호화로운 집에서 이사해야 했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다혜는 그를 떠났죠. 큰 스캔들 후 그녀가 임신한 아들은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니라 짐이었어요. 준우는 정말로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깨달았죠. 그는 명성과 돈을 얻었지만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죠. 진실한 사랑,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었던 아내, 그리고 그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그의 삶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날들에 저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괴롭혔죠. 그는 민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삶은 어떨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그리워하는 전처가 그의 삶의 전체 비극을 계획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푸민 그리워하는 전처가 그의 삶의 전체 비극을 계획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할 준비를 했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요.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너무나 아이러니한 반전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반전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운명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말들에 불과한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아요. 저는 준우와 헤어진 후 우리의 삶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을 두 개의 평행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의 아이와 함께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고 그는 그의 모든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운명은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야 한다고 결정했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한 상황에서 삶과 죽음이 단 하나의 순간으로 분리된 상황에서요. 그날 오후 5시
저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가벼운 진통이었지만 빠르게 더 강하고 격렬해졌어요. 저는 제 아이, 저의 작은 천사가 더 일찍 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죠. 저의 조수, 침착하고 전문적인 중년 남자인 김 변호사는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제가 몇 달 전에 VIP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던 국제병원의 한 라인으로 전화했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프레지덴셜 출산실, 한국 산부인과계의 황금손인 이 박사가 이끄는 최고의 의료팀. 모두가 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이렌 소리를 낸 구급차가 도시의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저는 들것에 누워 신음소리를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손은 자동으로 배 위에 놓였죠.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 곧 엄마를 만날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저는 제가 지불한 전문성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했죠. 하지만 옛말처럼 사람은 계획하고 신은 결정하죠. 이 박사는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해 저를 도와줄 시간에 정확히 올 수 없었어요. 상황은 위급했어요. 저를 직접 접수한 클리닉 원장은 서둘러 저를 안심시켰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저희에게는 비상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오실 수 없지만 저희가 다른 의사를 부를 것입니다. 그는 저희 클리닉에 새로 합류한 최고의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수년간 개업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출산을 다뤘습니다.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저희는 지금 바로 준우 박사를 부르겠습니다. 준우 박사. 그 평범한 이름이 제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죠. 어쩌면 저는 그때 너무 예민했을지도 몰라요. 고통을 참으면서 저는 그런 우연의 일치를 생각할 힘이 없었어요. 저는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죠. 제 운명과 제 아기의 운명을 이 클리닉과 제가 모르는 준우 박사의 손에 맡겼어요. 저는 재빨리 VIP 분만실로 밀려 들어갔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호화로웠지만 저는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혈압을 재는 사람, 장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두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일했어요. 저는 그저 자신감에 찬 대화 조각들을 들었을 뿐이었죠. 준우 박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분 없이는 이 경우를 처리할 수 없었을 거야. 맞아. 그분이 오신 이후로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출산을 성공시켰는데.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파란 수술복과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마스크로 거의 가려져 있었고 그의 눈만이 보였어요. 그는 빠르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걸었고 선임 의사의 전문성을 풍겼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간호사에게 환자 기록을 요청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는 그 기록을 잡았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빠르게 행들을 읽었죠. 환자 민지, 30세, 임신 39주, 두니 태위, 조기 진통 징후, 양막 파열, 정상적인 병력. 그는 익숙한, 제가 먼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을 무거운 목소리로 읽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진통의 고통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그 목소리는 우연일 리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고개를 들고 그 의사의 눈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 눈은 여전히 깊었고 약간의 슬픔이 있었지만 단호함을 풍겼죠. 그것은 제가 한때 사랑했던 눈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수천 번 바라봤던 눈이었죠. 준우야. 저는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는 약했고 장비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 거의 묻혔죠. 그 평범한 이름이 제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죠.
어쩌면 저는 그때 너무 예민했을지도 몰라요. 고통을 참으면서 저는 그런 우연의 일치를 생각할 힘이 없었어요. 저는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죠. 제 운명과 제 아기의 운명을 이 클리닉과 제가 모르는 준우 박사의 손에 맡겼어요. 저는 재빨리 VIP 분만실로 밀려 들어갔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호화로웠지만 저는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혈압을 재는 사람이 있었죠. 왜 여기에 있니? 네, 저를 돕기 위해 불려온 최고의 의사. 그 순간 저와 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준우. 제 전 남편이자 이 아이를 버린 아빠였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이 아이의 탄생을 도와줄 예정이었죠. 그의 클리닉이 파산하고 아내 가족에게 거부당한 후 그는 그의 재능과 경험 덕분에 이 국제병원에서 외과 의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고 죄로 가득 찬 자신의 과거를 묻으려고 노력했지만 운명이 그에게 이런 종류의 만남을 줄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잔인한 속죄였죠.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소름 끼치게 조용해졌어요. 심장 박동 모니터에 안정적인 소리만이 들렸죠. 간호사들, 의료진 모두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바라봤죠. 그들은 이 재능 있는 의사, 클리닉의 자랑거리와 이 신비로운 VIP 환자가 분명히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준우는 여전히 동상처럼 거기에 서 있었죠. 그는 저를 바라봤다가 저의 커다란 배를 바라봤어요. 그의 마스크 뒤의 얼굴은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했죠. 임신. 당신 임신했어? 그는 더듬거렸어요. 한 손은 제 배를 가리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지? 몇 달이야? 누구 아이야? 당신 재혼했어? 수천 가지 가정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부유하고 더 나은 남자. 고통, 질투, 그리고 일종의 상실감이 그의 눈에 비쳤죠. 그는 저를 버렸지만 제가 이제 그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갖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강한 진통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죠. 아, 저는 소리쳤어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죠. 제 온몸이 휘어졌어요.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와 논쟁할 힘도 없었죠. 제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이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는 애원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죠. 저의 외침은 준우의 혼란에 찬물을 끼얹어 그를 현실로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는 깜짝 놀랐죠. 양심과 의사의 의무가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압도했어요. 그는 서둘러 장갑을 끼고 뒤돌아 의료진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침착하고 단호하며 위험 있게 돌아왔죠. 모두 제자리에. 태아 심박수 감소, 산모 혈압 상승, 두니 퇴위, 복잡한 출산의 위험이 높다. 신속하게 보조 장비를 준비하라. 팀 전체가 즉시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어요. 준우는 저에게 몸을 숙였죠. 그는 더 이상 죄책감 있는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책임감 있는 의사였죠.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예전보다 더 수척하고 초췌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민지야, 내 말을 들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죠. 당신은 지금 정말 침착해야 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버려. 아기만 생각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했어.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거야. 내 말을 들어.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같은 눈이었지만
이제는 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의사의 약속,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둘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남자가 바로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출산은 예상대로 두니태위와 조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기 위해 싸운 후 저는 거의 기진맥진했어요. 제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단호하고 힘이 넘쳤죠. 힘내 민지야. 포기하지 마. 아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내 아기를 생각해. 그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방금 그가 깨달은 진실을 통해 저에게 힘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힘을 쏟아낸 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 후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처럼 선명하고 큰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갈랐죠.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고 3.2kg로 귀엽고 건강했죠. 축하합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온몸이 이완되었죠. 행복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제가 준우를 봤을 때 저는 그가 말없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흰 수건에 쌓인 작고 분홍색인 생명을 그의 손에 안고 있었죠. 그는 그 아이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크게 뜨여 있었죠. 그는 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을 찍어낸 듯한 얼굴. 눈, 오뚝한 코, 심지어 귀 모양까지 모든 의심이 사라졌죠. DNA 검사는 필요 없었어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 핏줄, 아들, 이 아이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는 나를 너무 닮았어.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희망도 담겨 있었죠. 민지야, 솔직히 말해줘.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저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준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재능 있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한 남자, 잔인한 현실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직면한 한 아빠일 뿐이었죠.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녀를 떠났어요. 그는 성스러운 9개월 전체를 놓쳤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가 잔인하게 버렸던 아이의 탄생을 도와야 했어요. 이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한 처벌은 없었어요. 그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분만실 한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그 작은 아기를 그의 손에 매우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죠. 귀중한 보물처럼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는 떨렸어요. 그는 울었죠. 후회로 가득 찬 죄인의 울음이었어요. 미안해 민지야. 아빠의 아들아. 미안해. 그는 모든 의료진의 혼란 속에서 그 말들을 되풀이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시간은 모든 죄책감, 후회, 그리고 늦은 행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밖에서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성스럽고 비극적인 순간을 파괴할 준비가 된 질투와 시기의 폭풍이요. 여러분, 그 드라마틱하고 눈물겨운 출산 후 저는 VIP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제가 평생 상상하지 못했을 방이었죠.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미니 대통령 스위트룸 같았어요. 모든 것이 호화로웠고 가구는 세련되었으며 큰 창문은 병원의 평화로운 정원 위로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아이, 그 작고 분홍색인 천사는 제 침대 옆에 예쁜 아기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때때로 조금씩 움직였죠. 저는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제 몸은 힘든 출산 후 아프고 지쳤지만 제 마음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성공했어요. 저는 혼자 싸웠고 제 아이를 세상에 안전하게 데리고 왔죠. 과거의 모든 고통, 모든 굴욕은 제가 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준우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그의 의료 임무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방구석에 조용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그의 눈은 우리와 아기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시선은 후회와 다가와서 그의 아이를 만지고 싶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실수로 그를 쳐다볼 때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 자신의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사과하는 몇 마디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전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때는 모든 말이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깨지기 쉬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폭풍이 마침내 터졌어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격렬하고 터무니없게 말이죠. 재벌 딸인 다혜의 남편인 준우 박사가 전처인 신비로운 VIP 환자의 출산을 도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어쩌면 입이 가벼운 간호사가 있었거나 이것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한 여사님과 다혜의 귀에 번개 같은 속도로 들어갔죠.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모욕, 도발이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제 병실 문이 노크 없이 허락 없이 거칠게 부서지는 쾅 소리와 함께 열렸고 그 소리는 바닥 전체를 흔들었죠. 한 여사님과 다혜,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자가 화가 난 두 암사자처럼 쳐들어왔고 그들의 먹이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 여사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값비싼 옷조차 구겨져 보였죠. 다혜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했어요. 그녀의 눈은 저를 산채로 삼킬 듯이 타오르고 있었죠. 감히 네가 다시 여기에 나타나다니. 한 여사님이 먼저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져 다른 방의 의사와 환자들이 엿보게 만들었죠. 내 아들이 너를 버렸는데 감히 너는 아직도 그에게 들러붙으려고 해. 네가 무슨 속임수를 썼지? 그가 여기서 네 출산을 돕도록 이 비참한 방에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 된 줄 아니? 응.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아묘 같은 년. 다혜는 즉시 제 침대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저를 비웃는 듯이 바라봤고 잠들어 있는 제 아기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자아이를 낳았네. 축하해. 그녀는 조롱했어요. 궁금하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 쫓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다니. 정말 빠르네. 아니면 혹시 일부러 덫을 놓은 거니? 이 사생아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망치고 준우를 다시 차지하려고? 그녀는 저를 모욕했어요. 그녀는 어른들의 싸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 무고한 아이를 모욕했죠. 제 피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어떤 모욕이라도 견딜 수 있었지만 누구도 제 아이를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출산 후의 고통이 제 몸을 공격했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가, 당장 나가. 여기는 병원이야. 당신들이 스캔들을 만들 시장이 아니라고. 스캔들. 오늘 내가 너에게 교훈을 줄 거야. 한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죠. 네가 VIP 병실에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도 꾸지 마. 네가 내 며느리에게서 준우를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내 손자를 임신하고 있어.
상속자, 너와 내 사생아에게는 기회가 없어. 한 여사님, 다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구석에 잠자코 서 있던 준우가 마침내 일어났어요. 그는 앞으로 달려나와 저와 제 아이 앞에서 방패처럼 섰죠. 팔을 벌리고요. 어미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듯이요. 여기는 병원이지 집이 아니에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감히 그녀를 변호하다니. 한 여사님이 몸을 돌려 그의 수술복을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너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해? 그들이 네가 네 전처와 바람 피웠다고 말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네 어머니의 아들이잖아. 충분해요, 어머니. 준우가 필사적이고 고통스럽게 소리쳤어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에게 반항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저는 실수했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다혜 씨, 나가요. 나는 안 가. 오늘 이 여자에게 교훈을 줄 거야. 그녀에게 예의 범절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다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질투가 그녀의 이성을 잃게 했죠. 그녀는 준우를 밀치고 제 아이가 잠들어 있는 아기 침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제 아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움직이고 울기 시작했죠. 그녀는 제 아이를 해치려고 했어요. 감히 저와 준우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죠. 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순간에 다혜의 손이 제 아이에게 닿으려는 순간에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어요. 모두 멈추세요. 방 전체가 멈춘 것 같았죠. 모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매우 진지했어요. 그는 토니, 저의 개인 변호사이자 조수였어요. 그는 혼자 오지 않았죠. 그의 뒤에는 전문 보안 회사 소속의 거대한 2명의 경호원과 매우 단호한 표정의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변호사와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어머니와 딸을 놀라게 했죠. 당신은 누구야? 왜 여기에 있어? 한 여사님이 더듬거렸어요. 그녀의 이전의 사나움은 모두 사라지고 혼란과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죠. 김 변호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아기 침대 옆에 얼어붙어 있는 다혜에게 곧장 걸어갔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 폴더와 태블릿을 꺼냈죠. 당신이 다혜 씨, 이전에는 최다혜 씨가 맞습니까?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제 의뢰인, 한 대형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버지, 최 회장의 제일 바이오 제약회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 위조 의약품 생산, 그리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혜는 입을 크게 벌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는 정직하게 사업하셨어. 당신은 그분을 비난하고 있는 거야. 비난이라고요? 김 변호사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는 태블릿을 켜서 최 회장이 한 공무원에게서 돈 가방을 받는 은밀한 영상을 보여주었죠. 모든 서류, 증거, 영상, 음성 녹음, 그리고 주요 증인의 진술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삼촌들,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은 아마도 지금 그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는 경찰관들에게 몸을 돌렸어요. 다혜 씨와 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환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타인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제 의뢰인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다혜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녀의 아버지, 전체 제약 왕국,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녀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한 여사님은 온몸을 떨며 거기에 서 있었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들의 클리닉 파산부터 사돈 가족의 몰락까지 모든 것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무서운 힘이요.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이 잔인하게 내쫓았던 소박하고 불임이었던 며느리였죠. 그녀는 그들이 잔인하게 내쫓았던 소박하고 불임이었던 며느리였죠. 그녀는 잔혹하게 버렸던 그녀가 그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몰랐죠. 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는 왜 그의 클리닉이 파산했는지, 왜 그의 아내 가족이 무너졌는지 이해했고, 그가 배신했던 전처의 위치와 무서운 힘도 이해했죠. 그는 아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미래의 기회까지 잃었어요.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같은 몸짓이었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죠. 민지야.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붉었고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해.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감히 요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게는 더 이상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나는 단 하나만 부탁할게. 그는 방금 몇 시간 전에야 존재를 알게 된 작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내 아들에게 내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줘.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나는 너희 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할게. 나는 그저 그가 잘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줘. 제발, 민지야. 부탁이야. 그는 그의 머리를 바닥에 숙였어요. 모든 것을 정말로 잃은 남자의 울음이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제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빠? 우리 둘을 버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남자, 불의에 직면했을 때 침묵했던 남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이를 바라봤고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마지막 결정을 내렸죠. 일어나, 준우.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의 원한도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노예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여전히 내 아이의 아빠야.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아이의 몸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피야. 나는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고 빼앗고 싶지도 않아. 준우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를 돌보고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기다려. 저는 잠시 멈췄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어요. 그의 아빠로서의 역할에 국한해서만이야. 우리 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어. 당신의 어머니와 그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당신이 침묵했던 그날 이후로 보호받지 못한 사랑은 지붕 없는 집과 같. 폭풍으로부터 아무도 보호할 수 없어. 그는 얼어붙었어요.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저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주었던 상처는 너무 깊고 완전히 아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저를 영원히 잃었어요. 그는 단지 멀리서 우리 아이와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고 남은 여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야 할 뿐이었죠.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가장 큰 처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날 이후 다혜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죠. 다혜와 한 여사님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어요.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경력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며 심지어 한때 그를 가장 사랑했던 여자도 없었죠. 그는 그의 나약함과 야망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저에 관해서는 저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죠. 저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돈, 지위. 하지만 저는 깨달았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어요. 제 품 안의 작은 생명, 씁쓸한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자유. 저는 잔혹한 복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내면의 평화, 제 아이와 함께하는 저의 행복이 저를 배신했던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쓰라린 복수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황금마음의 속삭임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의 끝입니다. 민지의 여정. 눈물로 가득 찬 길. 깨지기 쉬운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벼랑으로 떨어졌다가 제 속에서 강하게 부활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잔혹함에 대한 분노,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 하지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끝난 후에도 가장 깊은 인간적인 삶의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깊은 메시지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과 결혼에서의 선택에 대한 열린 그리고 깊은 시각입니다. 민지와 준호의 사랑은 한때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날들, 희생, 그리고 애정에서 자라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가 갈림길에 섰을 때 한쪽에는 5년의 사랑, 다른 한쪽에는 은쟁 반 위의 명성과 경력이 있었죠. 준우는 망설임 없이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발판이 될 여자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틀렸어요. 그는 발판과 장식을 혼동했어요. 진정한 발판이 되는 사람은 자랑하기 위한 반짝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의 발판이 되는 사람은 그와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자. 그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그에게 강한 영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여자입니다. 민지는 그녀의 사랑과 조용한 희생으로 바로 그 발판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장님이었죠. 여기 엄마의 품 안에서 그는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거예요. 물론 고요한 밤에 과거의 슬픔이 불쑥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었죠. 때때로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행복한 커플들이 손을 잡고 남편이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볼 때요. 저는 왜 내 아이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했죠. 단기적인 이익이나 야망을 위해 진실한 사랑을 희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과 명성은 사라지고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잃으면 당신은 다시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우의 운명, 그의 고독, 그리고 그의 고문은 사랑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선택에 대한 교훈을 계속 이어가며 민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다혜라는 비싼 장식을 쫓았고 그 장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가 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사업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이상적인 배우자는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삶의 기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 옆에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비극에 맞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떠났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으며 매달리지 않았죠. 왜일까요? 그녀는 잘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재건할 충분한 능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불사조로서의 부활은 하늘에서 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조용히 쌓아온 근면, 학습, 그리고 독립심이라는 긴 과정의 결과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여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남자의 손에 걸지 마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 당신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당신 자신의 직업을 가지며 재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독립적이 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발로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감과 선택할 권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닥칠 때에도 당신이 배신당했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민지처럼 빛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교훈 중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민지는 배신에 직면했을 때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가해자들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영리한 복수였죠.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녀의 적들이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췄죠. 왜일까요? 작은 생명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를 주었죠. 성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녀를 영원히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증오로 가득 찬 분위기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죠. 준우에 대한 민지의 용서는 화해를 위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아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명하고 강한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가볍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과거를 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 끝에서 민지의 가장 큰 행복, 성공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안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때 찾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 독립의 가치, 관용의 힘, 그리고 현대 여성의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삶이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붙여도 우리가 희망, 존엄, 그리고 자존감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행복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